아내의 회사, 누리테크의 기업 공개, IPO, 기념 파티에서 나는 내가 사실은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우리의 관계를 세상에 공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파티장에 들어선 순간 나는 아내가 그녀의 사무실 침대에서 동료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 인생 최고의 순간에 마이크를 떨어뜨리려던 찰나, 인생이 내게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그런 순간을 아는가? 그래, 그게 바로 내 화요일 밤이었다. 나는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 밖에 서서 마치 졸업 파티에 온 긴장한 신입생처럼 세 번째로 넥타이를 고쳐맸다. 대리석 바닥은 어찌나 반짝이는지 내 모습이 그대로 비쳤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 완벽하게 다려진 턱시도, 그리고 곧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것이라는 사실에서 나오는 특유의 당당함까지. 오늘 밤은 단순히 누리테크가 상장하는 날이 아니었다. 오늘 밤은 내가 마침내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내가 대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날이었다. 지난 7년, 빌어먹을 7년 동안 나는 아내 이서연의 기술적 야망을 뒤에서 지원하며 헌신적인 남편 역할을 해왔다. 7년 동안 내가 아침 커피를 마시며 그녀의 귀에 속삭여준 전략들을 그녀가 자신의 공으로 내세우는 것을 지켜봤다. 7년 동안 투자자들이 그녀의 비전을 칭찬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 비전은 내가 결혼기념일 저녁 식사 때 냅킨에 직접 스케치해준 것이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고 하지 않나? 그리고 나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더 바보였다.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자 비싼 향수, 샴페인 거품,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주가로 측정하는 사람들만이 낼 수 있는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뒤섞여 나를 덮쳤다. 수정 샹들리에가 검은 턱시도와 명품 드레스의 바다 위에서 얼어붙은 불꽃처럼 매달려 있었다. 수도권의 모든 테크 블로거, 벤처 투자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이 값비싼 어항 속에 빽빽이 들어차 중대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마치 평생 해온 일인 양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사실상 그랬으니까. 유진그룹의 아들로 자란다는 것은 신발끈 묶는 법을 배우기 전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운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오늘 밤은 느낌이 달랐다. 오늘 밤 나는 더 이상 누리테크의 재물을 안정시키고 투자자들을 만족시키는 미스터리한 남편이 아니었다. 오늘 밤 나는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해온 남자가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유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사실을 밝힐 예정이었다. 어이, 김이사, ZDN넷 코리아의 박 기자가 마치 우리가 5번 정도 대화 나눈 지인이 아니라 대학 동아리 선후배라도 되는 양 내 어깨를 쳤다. 빅쇼를 볼 준비됐나? 이서연 대표님 정말 기쁘시겠어. 나는 수많은 자선갈라와 이사회에서 완벽하게 연습한 그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곳에서 나는 어른들이 분기 실적을 두고 아이처럼 떼쓰는 동안 조용히 앉아있기만 했다. 서연 씨가 평생 이 순간을 위해 노력해왔죠. 나는 말했다. 기술적으로는 거짓말이 아니었다. 서연은 노력해왔다. 다만 모두가 믿고 싶어하는 만큼 열심히는 아니었을 뿐. 조명이 어두워지고 마치 누군가 우주적인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군중 위로 정적이 내려앉았다. 바로 이 순간이었다. 내가 몇 주 동안 거울 앞에서 연습해온 순간, 연설문은 내가 직접 썼다.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게, 감사하지만 야심차게. 나는 아내 곁에 서서 IPO를 발표한 다음 아무렇지 않게 덧붙일 생각이었다. 아, 그리고 말이죠. 저는 그냥 이 대표와 결혼한 평범한 남자가 아닙니다. 저는 유진그룹의 김민준입니다. 여러분의 증조 할아버지가 실내 배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기도 전에 이 나라의 돈을 움직여온 바로 그 가문 말입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무대를 비추자 심장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다. 내가 평소에 대중 연설을 피하는 이유를 상기시켜주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때 그녀를 보자 다른 모든 것은 배경소음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의 붉은 드레스는 마치 몸에 그려 넣은 것처럼 곡선을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아마 대부분 사람의 월세보다 비쌀 법한 완벽한 웨이브를 그리며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빛나고 있었다. 말 그대로 방 안의 모든 카메라가 굶주린 피라냐처럼 셔터를 누르게 할 만큼 빛났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최진혁이 그녀 옆에 서서 마치 약혼 사진이라도 찍는 것처럼 그녀의 팔에 자기 팔을 끼고 있었다. 최진혁, 빌어먹을 최진혁. 지난 6개월 동안 길 잃은 강아지처럼 우리 회사 주변을 맴돌던 놈. 평생 수표 한 장 제대로 정산 못할 놈이. 어쩐 일인지 판교의 절반을 자기가 차세대 스티브 잡스라고 믿게 만든 전략적 파트너.
내 위장이 무릎 아래 어딘가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얼굴에 미소를 유지했다. 300명의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고 그중 적어도 50명은 카메라를 내 쪽으로 향하고 있었으니까. 서연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맑고 자신감 있게 울려 퍼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마치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을 발표하는 것처럼 기대감을 고조시키며 잠시 말을 멈췄다. 누리테크가 공식적으로 상장합니다. 이 순간을 저의 훌륭한 팀과 놀라운 전략적 파트너 최진혁 본부장님과 함께하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군중 사이로 의례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내 귀에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뭔가 잘못됐다. 아주 잘못됐다. 이건 우리가 연습한 대본이 아니었다. 오늘 밤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됐다. 그리고 그녀가 폭탄을 터뜨렸다. 하지만 오늘 밤 나눌 흥분되는 소식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미소는 만약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더욱 밝아졌고 그녀의 손은 대부분의 사람이 아마 놓쳤을 미묘한 제스처로 배 위에 얹혔다. 하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서연에 관한 것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다. 내 피가 얼음물로 변했다. 최근 돌고 있는 임신설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승전가처럼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최진혁은 분명 격려하는 것처럼 보이려 했겠지만 소유욕으로만 보이는 몸짓으로 그녀의 팔을 꽉 쥐었다. 그리고 아이의 아빠는 최진혁 씨입니다. 세상이 멈췄다. 그냥 빌어먹을 멈췄다. 연회장의 모든 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속삭이는 대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마치 누군가 내 귀에 솜을 틀어막은 것처럼 희미해졌다. 손이 떨리기 시작해서 샴페인 잔을 너무 꽉 쥔 나머지 깨지지 않은 것이 놀라울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박수를 쳤다. 맙소사, 나는 박수를 쳤다. 아내가 300명의 낯선 사람 앞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발표할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이니까. 당신은 미소 짓고 박수치고 마치 당신의 온 세상이 방금 생방송으로 나무 분쇄기에 갈려나가지 않은 척해야 한다. 카메라들이 마치 신선한 사체를 둘러싼 독수리처럼 내게로 돌아섰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나를 꿰뚫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반응을 기다리며 이 불쌍한 남편이 무너져 내릴지, 주먹을 날릴지, 아니면 아침까지 연예부 블로그에 실릴 만큼 극적인 행동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다. 대신 나는 샴페인 잔을 들어 축배를 제안했다. 밖에서 보기에는 우아해 보였겠지만 안에서는 유리를 삼키는 기분이었다. 축하합니다. 나는 간신히 말했고 목소리는 아주 약간만 갈라졌다. 박수 소리는 더 크고 열정적으로 변했다. 마치 모두가 이 아름다운 배신과 굴욕의 순간을 축하하는데 갑자기 매우 흥미를 느낀 것처럼. 서연은 군중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마치 몇 달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식물처럼 그들의 인정을 빨아들였다. 그리고 나는 완벽하게 다려진 턱시도를 입고 내 성공을 축하해야 할 사람들 사이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을 지켜보며 서 있었다. 카메라가 내 공개적인 망신의 매 순간을 담는 동안 7년, 빌어먹을 7년 동안 그녀의 꿈을 만들어주고 그녀의 비전에 자금을 대고 우리의 파트너십을 믿었다. 7년 동안 여인 뒤의 남자가 되어 내가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동안 그녀가 빛나도록 내버려두는 것에 만족했다. 오늘 밤은 달라야 했다. 오늘 밤은 내 것이어야 했다. 대신 나는 온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 이야기에서 지워져 버렸다. 공개적인 굴욕에 대해 재미있는 점이 뭔지 아는가?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내가 테크 업계의 절반 앞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발표한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악수하고 잡담을 나눠야 한다. 마치 당신의 영혼이 방금 믹서기에 갈리지 않은 것처럼. 나는 내 인생 최악의 사교 활동을 30분 정도, 체감상으로는 17시간처럼 느껴진 후에야 겨우 연회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발레 파킹 직원이 내 BMW를 가져왔고 나는 운전석에 앉아 5분 동안 멍하니 숨을 쉬며 내 인생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주차장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문자 메시지가 빌어먹을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화면을 밝혔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제티넷 코리아의 박 기자. 아마 벌써 단독 기사를 쓰고 있겠지. 바로 전화 주세요. 내 비서, 윤 비서. 이 정도 드라마를 감당하기엔 월급이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다. IPO 축하드립니다. 발표 후반부를 제대로 듣지 않은 게 분명한 어떤 투자자. 야, 괜찮냐? 덴버에 사는 대학 동기 우진. 어쩐지 내 개인적인 재앙을 나보다 더 빨리 듣는 놈이다.
나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축복 같은 침묵 속에서 집으로 운전했다. 서울의 모든 연예부 블로거와 테크 기자들이 나의 화려한 공개적 망신에 대해 헤드라인을 만들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면서 누리테크 대표, IPO 행사에서 불륜으로 인한 임신 발표, 유진그룹의 부, 충성심을 살 수는 없었다. 누리테크 CEO, 남편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갈아타다. 그래, 마지막 저건 분명 아침이면 진짜 헤드라인이 될 터였다. 우리 집, 아니 정정한다. 내가 지난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온 서연의 집은 6시간 전에 내가 떠났을 때와 똑같아 보였다. 똑같이 완벽하게 관리된 잔디, 똑같이 대부분 사람들의 차보다 비싼 허세 가득한 분수, 똑같이 정문을 지키는 대리석 사자상들. 마치 내 아내가 우리가 무슨 현대판 사극 속 대궐에라도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정문을 통과하는 것은 마치 범죄 현장에 들어서는 기분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 비싼 가구와 디자이너 작품들 아래에서 오늘 밤 무언가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아마 한동안 앓고 있던 무언가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무 어리석거나 고집이 세서 그것을 끝내주지 못했다. 나는 좋은 스카치, 오늘 밤 축하를 위해 아껴두었던 25년산 맥켈란을 세 손가락만큼 따랐다. 그리고 가죽 의자에 앉아 벽난로 선반 위에 흩어져 있는 가족 사진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대부분은 우리 초창기 시절의 사진이었다. 서연이 아직 나를 편리한 다리 달린 ATM이 아니라 세상을 다 가진 남자처럼 바라봐주던 시절. 우리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 있었다. 둘 다 사랑이 기본적인 산수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보들처럼 활짝 웃고 있었다.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을 때 찍은 또 다른 사진도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세상을 바꿀 기술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모든 꿈을 속삭였다. 나는 그 꿈들을 믿었다. 젠장,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 꿈들의 자금을 댔다. 스카치가 목구멍을 태우며 내려갔지만 좋은 화끈함이었다. 다른 모든 것이 그렇지 않다고 말할 때조차도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종류의 화끈함.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다. 모르는 번호. 아마 내 개인 번호를 입수한 어떤 기자일 터였다. 음성사서함으로 넘겼다가 곧바로 후회했다. 이제 내 개인적인 비극을 맴도는 어떤 독수리가 남긴 영구적인 기록이 생길 테니까. 자정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하이힐 소리, 뒤이은 묵직한 발소리, 그리고 비싼 무언가를 부수고 싶게 만드는 종류의 취한 웃음소리. 나는 볼 필요도 없이 서연이 최진혁을 집으로 데려왔다는 것을 알았다. 내 집으로. 내가 그녀가 내 돈으로 CEO 놀이를 하는 동안 사고, 꾸미고, 유지해온 집으로. 그들은 마치 통금 시간을 어기고 몰래 들어오는 10대들처럼 거실로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다만 10대들은 보통 조용히 하려는 예의라도 있지. 최진혁은 넥타이를 풀며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웃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기본적으로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서연은 킥킥거리고 있었다. 올해 최대의 IPO를 발표한 똑똑한 사업가가 아니라 무슨 여대생처럼. 그녀는 어둠 속에서 스카치를 들고 앉아있는 나를 보고 멈췄다. 아직 안 잤네. 오늘 같은 밤엔 잠들기 힘들지. 나는 목소리를 평탄하게 유지하며 말했다. 그들에게 더 많은 빌미를 줄 필요는 없었다. 최진혁은 약간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아주 약간뿐이었다. 이봐, 아까 일로 기분 나쁜 거 없지?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잖아.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지. 이 얼간이는 내 아내를 임신시킨 것을 마치 인수합병 거래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래, 나는 스카치를 한 모금 더 마시며 말했다. 비즈니스. 서연은 힐을 벗었고 즉시 키가 3인치는 줄어들면서 왠지 더 위험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누군가를 해고하거나 상대방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해하게 만들 거래를 협상할 때 짓는 표정이 떠올랐다. 잠자리 문제에 대해 얘기 좀 해야겠어. 그녀는 마치 분기 예산 배정을 논의하는 것처럼 말했다. 최 본부장님이 당분간 여기 머물 거야. 그가 침대가 필요해.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거의. 침대? 우리 침대. 그녀는 명확히 말했다. 비록 그녀가 우리라고 말하는 방식은 마치 왕족이 쓰는 복수형처럼 들렸지만 당신은 오늘 밤 소파에서 자. 내일 더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자. 내 집 소파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가족을 위해 내가 산 집에서 내가 행복한 결말을 믿는 낭만적인 바보처럼 그녀를 안고 문턱을 넘었던 바로 그 집에서 최진혁은 이미 계단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제안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듯했다. 그는 맨 아래 계단에서 멈춰서서 나를 돌아봤다. 만약 그 표정이 그토록 우쭐함에 쌓여있지 않았다면 연민처럼 보였을지도 모를 무언가였다. 이해해줘서 고맙다, 친구. 모든 남자가 이렇게 잘 대처하진 않을 텐데 잘 대처한다고. 마치 내가 우리 모두를 태워 집을 불태우지 않은 것만으로도 무슨 성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신경 쓰지 마. 나는 말했다. 그리고 진심이었다. 빌어먹을 누구에게도 절대 말하지 마. 나는 이미 충분한 농담거리가 될 테니 더 이상 소재를 추가할 필요는 없었으니까. 그들은 위층으로 사라졌고 나는 그들의 발소리가 한때 우리 침실이었던 곳의 나무 바닥을 가로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침대가 삐걱거렸다. 내가 고르고 돈을 낸 내 침대가, 그리고 서연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더 부드러웠지만 왠지 더 친밀하게. 나는 어둠 속에서 1시간 더 앉아 스카치를 홀짝이며 3주 전 욕실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던 임신 테스트기를 생각했다. 그 2개의 분홍색 줄을 봤을 때 나는 정말 빌어먹을 정도로 행복했다. 너무나 어리석고 맹목적으로 행복했다. 심지어 그녀가 내게 말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녀를 놀라게 해주려고 샴페인 한 병을 사러 나가기까지 했다. 그 샴페인은 IPO 축하를 위해 아껴두었던 병 바로 옆 와인 냉장고에 아직도 있었다. 이제 그 둘 다 필요 없을 것 같았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무시했던 문자들을 훑어봤다. 대부분은 오늘 밤 드라마의 내막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몇몇은 진심이었다. 아버지는 2번 전화하셨다. 메시지는 없었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는지 상상할 수 있었다. 여동생은 준비되면 전화해라는 간단한 문자를 보냈다. 심지어 대학 동기 우진도 첫 문자에 이어 진짜야, 친구. 뭐든 필요하면 말해 라고 보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누구와도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말로 표현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일단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건 현실이 되니까. 그리고 나는 아직 이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나는 스카치를 다 마시고 복도 벽장에서 담요를 꺼내 이제 내 새 침대가 된 800만 원짜리 이탈리아 가죽 소파에서 최대한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다. 내 위에서 집은 침묵에 잠겼지만 나는 여전히 이따금씩 들리는 마룻바닥, 삐걱거리는 소리와 부드러운 목소리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 내 아내와 그녀의 전략적 파트너가 내가 우리의 결혼을 위해 산 침대에서 그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내일 나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야 할 것이다. 내일 나는 7년간의 공유된 재정과 깨진 약속들을 풀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내일 나는 이미 죽어버린 무언가를 위해 싸울 것인지 아니면 남은 존엄성을 가지고 이 잔해에서 걸어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그저 내 집의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 인생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을 느꼈다. 대부분 사람들의 차보다 비싼 가죽 소파에서 깨어나 당신의 인생이 아주 비싼 막장 드라마의 한 에피소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본 적 있는가? 그래, 나의 수요일 아침에 온 것을 환영한다. 목이 마치 카이로프랙터와 철창 싸움이라도 한 것처럼 뻣뻣했다. 그리고 셔츠에는 3시간의 간헐적인 무의식 상태 동안 내 가슴을 컵받침으로 사용한 듯한 커피 자국이 남아있었다. 서연의, 아니, 이제는 서연의 것이 된 통유리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마치 누군가 작은 다이아몬드 단검으로 내 눈알을 찌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거 아는가? 나는 5성급 호텔에서도 이보다 더 나쁘게 잔 적이 있다. 위층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한때 나를 미소짓게 했던 가정의 교향곡, 샤워기 소리, 헤어드라이어 소리, 맨발이 나무 바닥을 부드럽게 밟는 소리. 하지만 이제는 마치 지하실에 숨어있는 동안 강도들이 집을 뒤지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내 핸드폰은 밤새 알림을 낳은 듯했다. 부재중 전화 17통, 문자 메시지 43개, 그리고 작은 서버를 다운시킬 만큼의 이메일 알림. 연예부 블로그들은 나를 성인군자나 완전한 호구로 만드는 헤드라인을 만드느라 바쁜 작은 꿀벌들 같았다. 당신이 현대 남성성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에 따라 달랐지만 테크 거물, 아내의 임신 발표에 대한 우아한 반응으로 화제. 우아하다고? 그래, 결혼 생활이 실시간으로 폭발하는 동안 사슴처럼 멍하니 서 있는 것이 새로운 진화된 남성성의 모델이 된 모양이었다. 나는 죽은 사람도 깨울 만큼 진한 커피를 내리면서 메시지들을 훑어봤다. 대부분은 한마디 따내려는 기자들이었다. 몇몇은 창업자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임신 선택을 밝힌 지금, 누리테크가 여전히 견실한 투자처인지 궁금해하는 투자자들이었고,
하나는 내 변호사로부터 온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라는 문자였다. 하지만 나는 아직 피해 복구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나에게는 더 큰 물고기를 잡아야 할 일이 있었다. 나는 두 번째 스카치와 천장을 바라보던 세 번째 시간 사이에 결정을 내렸다. 나는 내 인생의 조연 역할에 진저리가 났다. 뛰어난 여성 CEO 뒤에 미스터리한 자금줄 역할도 끝이다. 한 사람만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관계에서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척하는 것도 끝이다. 나는 손님용 욕실에서 샤워를 했다. 안방은 이제 점령지가 된 모양이었으니까. 그리고 최고의 수트를 입었다. 작은 나라를 사고 팔 수 있을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차콜색 아르마니 수트.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다. 만약 내가 대결을 해야 한다면 선택권이 있는 남자처럼 보일 작정이었다. 누리테크로 운전해 가는 길은 마치 내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 같았다. 우리 건물, 내가 돈을 댄 또 다른 것. 이 아침 햇살 아래 야망과 잘못된 판단의 기념비처럼 빛나고 있었다. 주차장은 평소보다 붐볐다. 아마 테크 언론의 절반이 그 후폭풍의 한 장면이라도 잡으려고 우리 로비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임원층으로 올라갔다. 7년 동안 나를 봐온 보안 요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망신당한 공인을 볼 때에 그 특유의 연민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마치 내가 넥타이를 맬 줄 아는 동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서연의 사무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웃음소리. 한때 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이가 시리게 만드는 그 밝고 자신감 넘치는 소리. 그리고 최진혁의 더 깊은 웃음소리. 복권에 당첨되고도 그 행운을 믿지 못하는 남자의 소리. 나는 노크도 없이 들어갔다. 솔직히 나는 사회적 예의를 지킬 단계를 지났으니까 그들은 마치 학교 댄스 파티의 10대들처럼 서로에게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목에 팔을 두르고 그는 그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며 그녀를 킥킥거리게 만들고 있었다. 정말 프로페셔널하군. 아침 9시도 되기 전에 대표실 구석에서 키스하는 것만큼 진지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건 없지. 좋은 아침. 내가 말하자 그들은 마치 내가 은행 강도 현장을 덮친 것처럼 화들짝 놀라 떨어졌다. 서연은 치마를 매만지며 CEO의 침착함을 되찾으려 했지만 그녀의 립스틱은 번져 있었고 최진혁의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다. 정말 티 안 나네. 두 사람. 아, 잘 왔어요. 그녀는 마치 내가 내 전문적인 처형식에 나타날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말했다. 조직 개편에 대해 얘기 좀 해야 해요. 조직 개편. 나는 그 기업 용어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아내는 그냥 이혼하고 싶어 라고 말한다. 서연은 우리의 관계 전체를 적대적 인수처럼 구조조정하고 있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그녀의 책상 맞은편 가죽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내가 수많은 전략회의, 예산회의, 그리고 이 회사를 뜬구름 잡는 꿈에서 상장 기업으로 만든 심야기획 대화를 나누었던 바로 그 의자였다. 최진혁은 마치 자기가 주인이라도 되는 양 그녀의 책상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이봐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지만 IPO도 있고 하니 우리는 운영을 효율화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고. 내 아내를 임신시킨 놈이 내 전문적인 강등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최 본부장님이 총괄 본부장직을 맡게 될 겁니다. 서연이 발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비즈니스적이었지만 뺨에는 약간의 홍조가 돌았다. 당신은 그의 밑에서 차장으로 보고하게 될 거고요. 전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게 합리적이에요. 전략적인 관점. 그렇지. 사장과자는 것이 이력서에 올라갈 핵심 역량임이 분명했으니까. 나는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내가 설계한 성과를 기념하는 벽의 상패들, 내가 자금을 댄 회사 이정표 사진들, 그리고 여전히 내 필체가 가득한 전략 기획 화이트보드. 내 인생 7년이 아마 오타 수정 없이는 전략적이라는 단어도 제대로 못 쓸 놈 밑에서 차장 자리로 요약되었다.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나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말했다. 하지만 저에게도 역제안이 있습니다. 나는 3개월 동안 마치 감옥 탈출권처럼 가지고 다니던 사직서를 꺼냈다. 내 뇌의 어떤 편집증적인 부분이 의식적인 마음이 인정할 준비가 되기 훨씬 전에 이 사태를 예견했던 모양이다. 사직서는 간결하고 전문적이며 그 간결함 속에서 잔인했다. 이서연 대표님, 나는 그녀가 움찔할 만큼의 격식을 차려 그녀의 책상 위에 그것을 놓으며 말했다. 서연도 여보도 자기야도 내가 7년 동안 사용했던 어떤 애칭도 아니었다.
이서연 대표님. 이것이 조직 구조에 대한 모든 우려를 해결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진심은 아니겠죠. 아주 진심입니다. 나는 일어서서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진혁이 그녀의 어깨 너머로 읽고 있었고 나는 그의 우쭐한 표정이 공황에 가까운 무언가로 변하는 것을 지켜봤다. 잠깐만요. 그냥 이렇게 그만둘 수는 우린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 그러니까 무슨 인수인계 기간 말이죠? 나는 물었다. 모든 것을 잘 처리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전략적 파트너십이며 뭐며. 사무실 문이 열리고 서연의 비서인 윤 비서가 고개를 내밀었다. 대표님, 십시 미팅 때문에 서울에서 오신 분이 도착하셨습니다. 서연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서울에서 온 분이라니? 투자 담당자입니다. 윤 비서가 최종 IPO 문서 검토를 위해 태블릿을 확인하며 말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부 사항을 기억해냈다. 최진혁의 전략적 탁월함과 서연의 기업 구조조정이 고려하지 못했던 한 가지. 미래에셋은 단순히 누리테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가 패키지에 포함된다는 명백한 이해하에 누리테크에 투자하고 있었다. 그들이 특별히 내 매력적인 성격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사를 통해 모든 주요 결정, 모든 성공적인 제품 출시, 모든 수익성 있는 분기가 내 지문이 묻어있는 전략과 인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들여보내세요. 나는 24시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다시 앉아 말했다. 30초 후 투자 담당자가 들어왔다. 50대의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로 진지한 시장에서 진지한 돈을 움직이는 데서 오는 자신감을 풍겼다. 그의 눈은 방을 훑으며 서연과 최진혁, 그리고 그들의 명백한 불편함이 만들어낸 아늑한 광경을 파악했다. 김 이사님, 그는 눈에는 미소가 담기지 않은 채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여기 계셔서 다행입니다. 밤사이에 제기된 몇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우려사항이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다. 그는 곧 무관해질 사람들에게나 보일 법한 정중한 무관심으로 그녀를 돌아봤다. 네, 이 대표님. 저희 분석에 따르면 김 이사님의 퇴사는 이 투자의 리스크 프로필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킬 것입니다. 그의 지속적인 참여 없이는 유감스럽지만 전체 거래를 재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 안의 침묵은 너무나 완벽해서 에어컨이 윙윙거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죄송합니다만 최진혁이 더듬거렸다. 분명 우리가 논의한 경영진 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요. 담당자는 그를 부드럽게 끊었다. 저희 투자자들은 회사에 자금을 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적에 자금을 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적은 김 이사님과 함께 문 밖으로 나갑니다. 나는 일어섰다. 서연의 책상에서 내 사직서를 집어들고 깔끔하게 접어 다시 재킷 주머니에 넣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나는 차례로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걸어 나갔다. 7년간의 남의 꿈을 만들어주던 시간을 뒤로하고 개인 물품이 든 골판지 상자 하나와 25살 이후로 느껴본 가장 해방적인 감정만을 가지고 뒤에서 서연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어떤 다리는 불태워져야 마땅하다. 어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후 어린 시절 집으로 운전해 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는가? 뇌가 따라잡기 전에 몸의 기억이 먼저 작동한다. 나는 생각지도 않고 평창동을 통과하는 경치 좋은 길을 택하고 있었다. 내가 테니스를 서툴게 배우던 컨트리 클럽과 돈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인기가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운 사립학교를 지나쳤다. 김씨 가문의 저택은 1847년. 내 고조 할아버지가 미묘함은 과시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결정한 이래로 방문객들을 위압해온 철문 뒤에 자리 잡고 있었다. 37에이커의 완벽하게 관리된 잔디, 6명의 상주 직원이 필요한 정원, 그리고 마치 사극 속 대궐에 대리석을 더하고 하인들의 의견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설계한 것처럼 보이는 본체. 나는 이 장소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며 자랐다. 대학에 가서야 대부분의 가정이 차를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또는 여름 주방이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호출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활짝 열렸다. 아버지의 보안팀이 아마 반마일 밖에서부터 내 차를 발견했을 것이다. 아버지가 국제금융계에 몸담았던 시절의 오랜 습관이었다. 누가 당신의 진입로로 오고 있는지 아는 것이 즐거운 저녁과 아주 불쾌한 납치 시도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었던 시절. 김태영 회장이 현관 계단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를 거기서 보니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기분이었다. 그는 내가 12살 때 그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와 똑같아 보였다. 은색머리, 완벽하게 정돈된 스타일, 사관생도도 부러워 울게 만들 자세, 그리고 세계의 우편번호 밖에서도 사상자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업 전쟁을 본 눈. 아들아.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 한 단어에는 약 17가지의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다. 동정, 실망, 이해, 그리고 두 음절에 쌓인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희미한 기색. 아버지, 나는 마치 교장실에 불려가는 기분으로 계단을 올랐다. 다만 교장이 수백만 원짜리 수트를 입고 강남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달랐다. 그는 질문을 하지 않았고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실사나 위험평가에 대한 잔소리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나를 안으로 이끌었다. 아마 나보다 더 품위 있게 개인적인 재앙을 처리했을 죽은 친척들의 유화 초상화를 지나쳤다. 우리는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곳은 마치 부유한 늙은이들이 비싼 위스키를 마시고 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장소에 대한 영화 세트장처럼 보였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초판본으로 가득 찬 책장, 어떤 철도왕의 것이었다는 거대한 참나무 책상,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의 연봉보다 유지비가 더 많이 드는 정원이 내다보이는 창문. 아버지는 아마 나보다 나이가 많을 무언가를 두 잔 따랐다. 그리고 수십 년간의 연습으로 얻은 모든 것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을 때조차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아함으로 가죽 의자에 앉았다. 그래, 그는 마치 우주의 신비를 숙고하는 것처럼 위스키를 흔들며 말했다. 이야기해 볼 테냐? 아니면 그냥 내일 조선일보를 읽고 내가 직접 맞춰볼까? 나는 대부분 사람들의 차 할부금보다 비쌀 법한 위스키를 한 모금 꿀꺽 삼키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생각하려고 애썼다. 서연이가 임신했어요. 축하한다. 그의 어조는 완벽하게 중립적이었다. 그 말은 그가 이미 어젯밤 발표에 대해 들었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제 아이가 아니에요. 오! 그는 마치 내가 이미 의심했던 무언가를 방금 확인해 준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최진혁 그놈이군. 물론 그는 최진혁에 대해 알고 있었다. 김태형 회장은 단지 경제면만 읽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언젠가 중요해질지도 모를 사람들에 대해 알아내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이 있었다. 최진혁은 아마 그가 누리테크 이사회에 처음 나타난 날부터 어딘가 파일에 보관되어 있었을 것이다. IPO 행사에서 발표했어요. 나는 계속했다. 300명의 사람과 테크 언론의 절반 앞에서요. 아버지의 눈썹이 약간 올라갔는데 그에게는 그것이 펄쩍펄쩍 뛰며 소리치는 것과 같았다. 전략적으로 의심스러운 행동이로군.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웃었지만 즐거움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녀는 저를 강등시키려고 했어요. 최진혁의 부하로 만들려고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잘했다.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또 있나? 나는 그를 쳐다봤다. 또 뭐가요? 아버지, 제 아내가 방금 공개적으로 저를 망신시켰어요. 제 회사는 방금 무너졌고 제 인생 전체가 곧 타블로이드지의 먹잇감이 될 거예요. 대체 또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는 일어나서 책상으로 걸어가 아래 서랍을 열고 마치 이 순간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두꺼운 마닐라 폴더를 꺼냈다. 이거. 나는 그것을 열었고 혈압이 약 40포인트 치솟았다. 재무기록, 이메일 출력물, 법률 문서, 그리고 누리테크 경영진의 절반을 향후 10년간 감옥에 보낼 만큼 충분해 보이는 증거들. 이게 대체 뭐예요? 너의 비상 파일이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지난 18개월 동안 이걸 편찬하게 했지. 나는 문서화된 재무비리, 미납 세금 의무, 그리고 만약 사기가 올림픽 종목이었다면 상을 받을 만큼 창의적인 회계 관행의 페이지들을 넘겼다. 어떻게? 언제부터? 아들아, 너는 7년 동안 모든 가족 저녁 식사에서 그 회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나? 그는 마치 마침내 가장 좋아하는 수업을 가르치게 된 교수처럼 의자에 다시 앉았다. 네가 서연이 내린 몇 가지 의심스러운 결정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네가 규정을 어기거나 편법을 쓴다고 불평할 때마다 내 사람들에게 조사를 시켰다. 여기에는 서연이 최진혁에게 보낸 1년도 더 된 이메일들이 있었다. 그들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공개되기 훨씬 전에 역의 계좌를 통해 돈을 옮기는 것에 대한 통신, 확실히 국세청 승인을 받지 않은 창의적인 세금 전략에 대한 논의, 그리고 연방검사팀을 몇 달 동안 바쁘게 만들 만큼의 고의적인 금융비리 증거들. 아버지, 이건
나는 최진혁이 고객 계좌에서 돈을 빼돌려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를 들어올렸다. 이건 범죄예요. 그래, 그렇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우리가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적이었다. 네 아내는 아주 정교한 작전을 벌여왔다. 너의 평판과 가문의 인맥을 이용해 본질적으로 고급 폰지 사기인 것을 합법화했지. 방이 옆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18개월 동안 이걸 알고 계셨어요? 의심한 건 더 오래됐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고 네가 직접 봐야 했다. 만약 내가 2년 전에 서연에 대한 비난을 가지고 너에게 갔다면 넌 어떻게 했을 것 같으냐? 나는 솔직하게 생각해 보았다. 나는 그녀를 변호했을 것이다. 바로 그거다. 사랑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든다, 아들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나쁜 행동을 합리화하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사람들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는 폴더를 가리켰다. 하지만 이제 너는 그녀가 정말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았다. 이제 너는 이것이 결코 사업상의 의견 차이나 전략적 차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것은 목표물을 식별하고 7년 동안 체계적으로 그를 파괴한 포식자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조용히 고의적이고 계산된 배신의 그림을 그리는 문서를 하나씩 읽었다. 단지 불륜만이 아니었다. 그건 거의 부차적인 문제였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명성을 파괴할 수 있는 규모의 금융사기였다. 왜 저를 막지 않으셨어요? 나는 마침내 물었다. 너는 다 큰 어른이고 때로는 다 큰 어른도 스스로 실수를 해야 하니까. 그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내가 어렸을 때 놀던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세상이 더 단순해 보이고 사람들이 선과 악으로만 나뉘고 그 사이에 회색지대는 없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또한 나는 네가 결국 알아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는 김씨 가문의 아들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희생자로 머물지 않는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그는 그의 기업, 사냥꾼 시절 적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을 미소를 지으며 나를 돌아봤다. 이제 우리는 실제로 중요한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한다. 사랑, 충성, 신뢰가 아니다. 그것들은 순진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치품이다. 우리는 권력, 돈, 그리고 결과의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한다. 그는 나에게 또 다른 폴더를 건넸다. 이것은 더 얇았지만 왠지 더 실질적이었다. 네 어머니는 항상 사랑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그분이 옳았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친절을 약점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을 다루는데 확실히 좋은 모델이다. 나는 두 번째 폴더를 열었고 이미 준비된 법률 문서, 이미 진행 중인 재무 전략, 그리고 내 숨을 먹게 할 만큼 철저한 계획을 발견했다. 아버지, 이건 정이다. 그가 간단하게 말했다. 혹은 네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복수일 수도 있지. 자원을 가졌을 때의 아름다운 점은 어떤 싸움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싸울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연은 이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만들기로 선택했다. 이제 이것은 비즈니스가 된다. 나는 폴더를 닫고 아버지를 바라봤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바라봤다. 내 어린 시절의 멀고 위압적인 인물이 아니라 헤엄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익사시킬 수 있는 물살을 수십 년 동안 항해해온 남자로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군요. 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가 정정했다. 차이가 있다. 최선을 바라되 최악에 대비하라. 그리고 절대 아무도 너의 관대함을 어리석음으로 착각하게 만들지 마라. 48시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는 기분이었다. 상황이 해결되어서가 아니었다. 여전히 완전한 재앙이었지만 마침내 내가 혼자서 이 상황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첫 수는 뭐죠? 그의 미소가 더 넓어졌다.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게 내버려 두는 거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들에게 패배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보여줄 거다. 창밖으로 해가 저택 위로 지고 있었다. 5세대의 김씨 가문이 때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인생 최악의 날로 위장하여 온다는 것을 배운 곳이었다. 나는 마침내 졸업할 준비가 되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제맛이라는 말을 아는가? 알고 보니 아침 6시에 연방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등기 우편으로 도착할 때 훨씬 더 맛있다. 나는 아버지의 부엌에서 첫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이제 나는 가족 저택에 사는 것 같았는데 이는 퇴보인 동시에 전략적 후퇴처럼 느껴졌다. 그때 내 핸드폰이 성난 말벌처럼 윙윙거리기 시작했다. 내 전 비서였던 윤 비서였다. 그녀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혼 절차는 아니었지만 이혼 절차에서 어떻게든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다. 난리가 났어요. 그녀는 서론 없이 말했다.
이 대표님은 강남의 모든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있고 최 본부장님은 사무실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아요. 윤 비서님도 좋은 아침. 나는 대부분 사람들의 월세보다 비쌀 법한 아침 식탁 의자 중 하나에 앉았다. 정확히 뭐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뉴스 못 보셨어요? 나는 지난 18시간 동안 위스키 잔속과 아버지의 법률 문서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설명 좀 해줘요. 오늘 아침 검찰이 누리테크를 압수수색했어요. 재무비리와 탈세 혐의라던데요. 건물 전체가 검찰 수사관들로 우글거려요. 나는 커피를 마시다 거의 살에 들릴 뻔했다. 아버지는 원할 때 일 처리가 빨랐다. 그래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윤 비서가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즐거움이 섞여 있었다. 아침 내내 기자들한테서 전화 받느라 정신 없었어요. 이사님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혹시 비리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코멘트를 요구하더군요. 제가 모르는 거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업보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는 건 알죠. 내가 말했다. 그리고 이력서나 업데이트하는 게 좋을 거라는 것도요. 이미 했어요. 지금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직원의 절반 정도와 함께요. 윤 비서가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마치 자신의 체스말이 마침내 성과를 내는 것에 만족한 표정으로 조선일보를 읽고 있었다. 일면 헤드라인은 3일 만에 처음으로 나를 미소 짓게 만들었다. 누리테크 익명 제보로 검찰 수사 착수. 익명이라. 나는 그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완전히 익명이지. 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동의했다. 금융사기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그것을 신고할 시민적 의무를 가진 어떤 우려하는 시민이겠지.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서울중앙지검 박나리 검사입니다. 누리테크 건으로 가급적 빨리 뵙고 싶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여줬다.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하군. 박 검사는 남부지검에서 최고의 검사 중 한 명이다. 이길 수 없는 사건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지. 제가 연루될까봐 걱정해야 할까요? 아들아, 너는 7년 동안 서연이 내린 모든 의심스러운 결정을 문서화했다. 내 이메일 기록은 준법 감시관의 꿈과도 같지. 규제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경고, 적절한 문서화에 대한 반복적인 요청, 그리고 네가 그 회사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 흔적. 그는 군대식으로 신문을 접었다. 너는 공모자가 아니다. 넌 그들의 핵심 증인이다. 1시간 후 나는 검찰청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닦아놓은 테이블 건너편에는 점심 전에 전쟁 범죄자를 기소하고도 매니큐어를 받을 시간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 여성을 마주하고 있었다. 박나리 검사는 40대였고 당신의 계산을 2번 확인하고 싶게 만드는 날카로운 지성과 유죄 판결을 내리지 못한 화이트칼라 범죄자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의 풍모를 지니고 있었다. 김민준 씨. 그녀는 아버지의 포괄적인 서류철에 비하면 실망스러울 정도로 얇은 폴더를 열며 말했다. 자발적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체포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대답하자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우리는 당신을 체포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누리테크의 재무 관행에 대해 아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녀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나를 마치 풀어야 할 퍼즐처럼 연구하며 특히 역의 계좌, 미신고, 소득 또는 허위 투자자 진술과 관련된 모든 것이요. 다음 이 시간 동안 나는 내가 깨닫지도 못한 채 문서화해온 7년간의 의심스러운 결정, 창의적인 회계, 그리고 명백한 사기에 대해 그녀에게 설명했다. 비용의 의문을 제기하며 보낸 모든 이메일, 규정 준수 문제에 대해 쓴 모든 메모, 서연의 공격적인 성장 전략에 대해 위험 신호를 제기했던 모든 예산 회의. 매우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셨군요. 박 검사는 체계적인 금융비리의 그림을 그리는 이메일 출력물들을 넘기며 말했다. 저는 철저합니다. 내가 말했다. 책임이 실제로 중요한 가정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런데도 계속 거기서 일하셨군요. 불법 행위를 의심하면서도 계속 자금을 지원하셨고요. 그것이 100만 달러짜리 질문이었다.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녀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더 나은 관행으로 이끌고 그녀가 일궈온 모든 것을 파괴할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알고 보니 저는 그저 그녀를 방조하고 있었을 뿐이더군요. 박 검사는 메모를 했다. 최진혁 씨의 연루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약 6개월 전입니다. 그는 이사회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보통 돈을 옮기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과 관련된 전략적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그의 배경, 자격, 그리고 투자자들의 돈을 쓰는 것 외에는
실제 사업 계획이 없어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서연 씨의 반응은요? 제가 과민하고 소유욕이 강하다고 하더군요. 최진혁이 귀중한 외부 관점을 가져왔고 제가 그녀의 판단을 믿어야 한다고요. 또 다른 메모.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나는 임신 테스트기, 늦은 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서연의 행동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의심은 했지만 그녀가 IPO 행사에서 발표할 때까지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300명의 증인과 여러 언론사 앞에서요. 서연은 항상 극적인 공개를 좋아했죠. 그 말에 그녀는 또 작게 미소 지었다. 김민준 씨, 오늘 당신이 말한 것과 제공한 문서를 바탕으로 우리는 증권 사기, 탈세, 공모 혐의로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에 가게 되면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녀는 폴더를 닫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묻지 않을 수 없군요. 이 수사가 공개되기 직전에 사임하신 시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의심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말했다. 하지만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7년 동안 그 회사를 정직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졌을 때 저는 공범이 되기 전에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를 촉발시킨 익명의 제보는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쳤다. 저는 그것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공한 사람은 누구든지 시민의 의무를 다한 것이겠죠. 3시간 후 나는 다시 저택에 돌아와 있었다. 아버지가 포브스 명단에서 이름을 본 적 있는 사람들과 통화하는 동안 나는 그의 거대한 텔레비전으로 뉴스 보도를 지켜봤다. 누리테크 이야기는 모든 경제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48시간도 채 안 돼 내가 걸어 나온 건물에서 FBI 요원들이 문서 상자를 나르는 장면과 함께 내 핸드폰은 기자들의 전화로 계속 울렸지만 내가 받은 유일한 전화는 ZN넷 코리아의 박 기자에게서 온 것이었다. 세상에 이봐. 그가 서론 없이 말했다. 그만둘 때 이런 일이 터질 줄 알았어? 서연이가 좋게 끝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상황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을 뿐이죠. 그럼 사임은? 사임은 구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마침내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놀던 정원 창밖을 내다보았다. 세상이 주머니를 터는 동안 당신에게 미소 짓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배우기 전이었다. 이제 저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더 나은 것을 짓기 전에 과거를 불태워야 할 때도 있죠. 박 기자가 전화를 끊은 후 아버지가 샴페인 2잔을 들고 문간에 나타났다. 벌써 축하하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축하가 아니다. 그가 내게 잔을 건네며 말했다. 인정하는 거지. 너는 7년 동안 네가 생각하기에 그녀가 필요로 하는 남자가 되려고 노력했다. 오늘 너는 네가 실제로 어떤 남자인지 보여주기 시작했다. 제가 어떤 남자인데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의 눈에서 자부심을 보았다. 유진가의 아들. 밖에서는 해가 평창동 위로 지고 있었고 하늘을 비싼 와인과 새로운 시작의 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내일 서연과 최진혁은 그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마주해야 할 것이다. 오늘 밤 나는 마침내 정의가 단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장과 배지를 가지고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잠들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혹독하게 배운다. 다른 사람들은 인내와 준비가 열정과 배신을 이긴다는 것을 매번 배운다. 나는 마침내 다른 사람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나 자신의 주인이 될 준비가 되었다. 연방수사에 대해 재미있는 점이 뭔지 아는가? 사람들을 매우 수다스럽게 만든다는 것이다. 갑자기 모두가 몇 달 동안 피해왔던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 보통 검찰이 역의 계좌와 창의적인 부기법에 대해 불편한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쯤이다. 나는 아버지의 저택에 살면서 실제로는 범죄 다큐멘터리를 정주행하면서 경제신문을 읽는 척하는 새로운 일상에 들어선 지 3일째 되던 날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문자가 아니라 전화. 그 말은 그녀가 절박하거나 완전히 망상에 빠졌거나 아니면 둘 다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다. 얘기 좀 해야 해. 그녀는 서론 없이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불안한 기운이 실려 있었다. 우리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은데. 나는 넷플릭스를 일시 정지하며 대답했다. 너무 현실과 가까워서 불편한 폰지 사기에 대한 어떤 다큐멘터리였다. 아이 때문이야. 물론 그랬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친자 확인 검사와 연방수사가 같은 주에 일어나는 그런 막장 드라마가 된 것 같았으니까. 아이한테 무슨 일인데. 내가 마지막으로 들었을 땐 최진혁이 자랑스러운 예비 아빠였는데 오랜 침묵이 흘렀다. 보통 정말 나쁜 소식이나 정말 절박한 거짓말이 뒤따르는 종류의 침묵. 서연의 경우에는 그 차이를 알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만나야겠어.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직접.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 서연아, 만약 네 다가올 재판을 위한 인격 증인을 찾고 있다면 나는 아마 최선의 선택이 아닐 거야. 제발. 그 단어는 그녀가 억지로 이빨 사이로 밀어낸 것처럼 갈라져 나왔다. 한 번만, 그것만 부탁할게. 솔직히 말해서 7년 동안 서연에 관해서는 의심스러운 결정을 내려온 내 더 나은 판단에 반하여 나는 우리가 아직 행복한 부부인 척하던 주말 아침에 가곤 했던 양평의 작은 카페에서 그녀를 만나기로 동의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거기에 있었다. 아마 1시간 전에 식어버렸을 커피잔 위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엉망진창이었는데 이는 동시에 만족스럽고 걱정스러웠다. 그녀의 평소 완벽했던 머리는 헝클어진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고 그녀의 명품 옷은 구겨져 있었으며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사람에게서나 볼 수 있는 짙은 다크서클이 눈 밑에 있었다. 와줘서 고마워. 내가 그녀 맞은편에 앉아 그녀가 말했다. 아이 때문이라고 했지. 말해봐. 그녀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마치 몰래 외출하다 들킨 10대처럼 시기가 복잡해. 어떻게 복잡한데? 언제 그랬을 수 있는지 생각해봤는데 날짜가 그녀는 마침내 나를 올려다봤고 나는 서연의 눈에서 전에는 본 적 없는 것을 보았다. 진정한 두려움. 아이가 최 본부장님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 나는 마치 누군가에게 명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아닐 수도 있다고? 타임라인이 엉망이야. 최 본부장님이랑 나랑 잠시 떨어져 있던 몇 주가 있었어. 그리고 당신이랑 나랑 그녀는 말을 흐렸지만 나는 그녀가 무슨 뜻인지 알았다. 약 4개월 전 우리가 실제로 다시 부부처럼 행동했던 짧은 기간이 있었다. 제주도에서의 긴 주말. 그녀는 핸드폰을 치워두었고 우리는 우리 결혼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지 않은 척했다. 그래서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실수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야. 내가 최 본부장님 아이길 바랐기 때문에 친자 관계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을지도 몰라. 그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마치 내 손을 잡으려는 듯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었다. 어쩌면 이 아이는 당신 아이일지도 몰라. 어쩌면 나는 그 단어가 우리 사이의 공기 중에 떠다니게 내버려뒀다. 그건 확신하지 못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일이잖아. 서연아, 이렇게 들리는 거 알아. 정말? 왜냐하면 나한테는 네가 양다리를 걸치려는 것처럼 들리거든. 최진혁은 연방 혐의를 받고 있고 네 회사는 무너지고 있고 갑자기 친자 관계가 확실하지 않다고? 타이밍이 아주 편리하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 게 아니야. 아니라고? 내가 보기에는 네가 어느 구명보트가 덜 가라앉을지 알아내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말 들어도 싸.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 다 받아도 싸. 하지만 아이는 진짜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자랄 자격은 없어. 그 말이 나를 멈추게 했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또 다른 서연의 조작으로 치부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에 일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아이가 내 아이일 가능성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물었다. 검사? 친자 확인 검사? 확실히 알아야겠어. 그리고 당신도. 나는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7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내가 알아차리게 된 그녀의 버릇들을 찾으며 그녀가 거짓말할 때 입꼬리가 살짝 떨리는 것. 중요한 세부사항을 생략할 때 눈이 왼쪽으로 쏠리는 방식. 하지만 내가 본 것은 지침과 진정한 후회처럼 보이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만약 아이가 내 아이라면? 그러면 아이를 위해 어떻게 이걸 제대로 할지 알아내는 거야. 그리고 만약 최진혁 아이라면? 그녀는 오랫동안 조용했다. 그러면 내가 내린 선택들과 함께 살아야겠지. 나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기업일을 처리하는 가족 변호사가 아니라 신중함이 요구되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아버지가 추천해준 사람이었다. 20분 후 나는 프리미엄 가격과 함께 오는 종류의 기밀 유지를 처리할 수 있는 연구소의 이름을 받았다. 변호사를 통해 이걸 진행할 수 있어. 내가 말했다. 깨끗하게, 합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알 때까지 비공개로. 그녀는 곧 울 것처럼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너를 위해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일어나 떠나며 말했다.
이 난장판에 태어나달라고 부탁하지 않은 아이를 위해 하는 거야. 검사 결과를 처리하는데 3일이 걸렸다. 그 3일 동안 나는 아이가 내 아이이기를 바라는 마음과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사이를 오갔다. 만약 내 아이라면 나는 평생 서연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또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내가 몇 년 동안 원했지만 포기했던 것. 만약 내 아이가 아니라면 나는 완전히 관계를 끊고 내 인생의 남은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결과는 금요일 아침에 나왔다. 친자 확률 99.9%. 나는 5분 동안 그 종이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마치 계속 보면 바뀔 것처럼 같은 숫자를 반복해서 읽었다. 나는 약 5개월 후에 아빠가 될 것이었다. 이 세상에는 나 반,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내 인생을 체계적으로 파괴한 여자 반인 작은 인간이 있을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먼저 전화했다. 축하한다, 아들아. 그가 말했고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미소를 들을 수 있었다. 기분이 어떠냐? 두렵고 신나고 혼란스러워요. 동시에. 그럴만하지. 좋은 아빠들이 아이를 만나기 전에 느끼는 감정이다. 제가 망치면 어떡하죠? 넌 그러지 않을 거다. 너는 김씨 가문의 아들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어중간하게 하지 않는다. 육아를 포함해서. 그런 다음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나와 아이 모두를 서연에게 닥칠 법적 후폭풍으로부터 보호할 양육권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말했다. 관대한 재정적 지원, 상황에 따라 결정될 주 거주지를 가진 공동 양육권, 그리고 내 아이가 서연이 아직도 하려는 어떤 게임에서 볼모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철통 같은 보호 조치. 마지막으로 나는 서연에게 전화했다. 당신 아이야, 내가 서론 없이 말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조용해서 전화를 끊는 줄 알았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 거짓말, 배신, 그리고 당신을 이 일에 끌어들인 것까지. 사과는 됐어. 내가 말했다. 하지만 지난주 내내 품고 있던 도끼는 없었다. 우리에겐 지금 더 큰 걱정거리가 있어. 서로에게 겨우 예의를 차리는 우리가 어떻게 부모가 될지 알아내는 것 같은 거. 노력하고 싶어. 그녀가 말했다. 더 잘하려고. 아이를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두고 보자. 나는 말했다. 지금 당장은 아이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 재정적 지원, 양육권 합의, 그리고 일어나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어. 나는 그녀가 감옥에 가기 전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아 잠시 멈췄다. 이해해. 정말? 왜냐하면 이건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니까. 서연아,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네가 한 짓을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행복한 가족놀이는 절대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내 아이에게 아버지가 될 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어렸을 때 놀던 정원을 바라보며 그 같은 길을 뛰어다니는 내 미니어처 버전을 상상하려고 했었다. 그것은 두렵고 멋지고 그리고 완전히 압도적이었다. 아버지가 스카치 2잔을 들고 문간에 나타났다. 아직 정오도 채 안 됐는데 다음 세대의 김씨 가문을 위하여 그가 잔을 들며 말했다. 이전 세대보다 더 잘하기를.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건배했다. 새로운 시작과 오래된 실수들, 그리고 때로는 인생 최악의 순간이 당신에게 일어날 최고의 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복잡한 진실을 위해. 5개월 후 나는 누군가의 아빠가 될 것이었다. 다른 모든 것, 배신, 사기, 연방 수사는 갑자기 그 단순하고 두렵고 아름다운 사실에 비하면 배경 소음처럼 느껴졌다. 어떤 교훈은 혹독하게 배우고 다른 교훈은 가르치게 된다. 당신이 세운 것이 불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의 아름다움이 뭔지 아는가? 다른 사람의 성량 때문에 불타고 있을 때 당신은 죄에 대한 죄책감 없이 쇼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도미노는 화요일 아침에 쓰러졌다. 우리의 가장 큰 고객인 하트퍼드 금융이 진행 중인 규제 문제를 이유로 누리테크와의 계약을 즉시 종료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을 때 점심때까지 3곳의 고객이 더 떠났다. 저녁 때까지 우리 주가는 40% 폭락했고 거래는 정지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신문, 금융, 웹사이트, 그리고 누리테크의 붕괴를 마치 사업계의 자연재해처럼 다루는 케이블 뉴스 채널에 둘러싸여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봤다. 탐욕, 어리석음, 그리고 기본적인 회계 원칙에 대한 완전한 무시로 인한 자연재해였다고 할 수 있겠지. 누리테크 주가. 광범위한 재무비리 폭로 이후 오늘 또다시 폭락했습니다. SBS 앵커가 보통 전쟁 지역이나 유명인 사망 소식에나 쓸 법한 전문적인 엄숙함으로 발표했다. 회사의 CFO는
오늘 아침 경영진의 전략적 방향과의 화해할 수 없는 차이를 이유로 사임했으며 수사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추가 혐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음소거하고 돋보기 안경 너머로 나를 쳐다봤다. 이 모든 것에 대해 기분이 어떠냐? 솔직히 말해서 화물 열차 크기의 총알을 피한 기분이에요. 좋다. 그건 네가 배우고 있다는 뜻이다. 내 핸드폰이 지난주 누리테크에서 공식적으로 탈출한 윤 비서의 문자로 울렸다. 최 본부장님이 방금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어요. 금요일부로 직원의 60%를 해고한다는 소문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주차장에서 그의 차에 화장지를 둘둘 감아놨어요.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전략의 천재이자 경영혁신의 대가인 최진혁이 불만 가득한 직원들에게 BMW를 휴지로 장식당하다니 시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진정한 엔터테인먼트는 그날 저녁 최진혁이 임시 CEO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찾아왔다. 나는 유튜브 라이브로 그것을 시청했다. 때로는 기차 사고를 실시간으로 봐야 그 공학적 실패를 온전히 감상할 수 있으니까. 그는 한때 우리 주 회의실이었던 곳에 연단 뒤에 서 있었다. 아마 그의 남은 직원들 대부분이 한 달에 버는 것보다 더 비쌀 법한 수트를 입고 목소리는 졸업 파티에 파트너를 신청하는 13살 아이처럼 갈라지면서도 자신감을 투영하려고 애썼다. 이러한 혐의는 완전히 근거가 없습니다. 그는 물속에서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보이는 기자들로 가득 찬 방을 향해 선언했다. 누리테크는 항상 최고 수준의 재무 투명성과 규제 준수를 유지해왔습니다. 뒷줄에 누군가가 손을 들었다. 최 본부장님, 검찰이 개인적으로 관리하신 것으로 알려진 역외 계좌에서 30억 원 이상을 압수했다는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혁의 얼굴은 약 6가지 다른 빨간색을 거쳐 마침내 너무 익힌 랍스터를 연상시키는 색으로 정착했다. 그 보도는 부정확하며 저희 법무팀을 통해 대응할 것입니다. 무슨 법무팀이요? 다른 기자가 물었다. 당신의 법무총괄은 어제 사임했는데요. 저희는 새로운 대리인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상황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사라진 투자자 자금, 위조된 준수 문서, 그리고 왜 회사의 가장 유능한 두 임원, 나와 전 운영 부사장이 모두 며칠 사이에 그만뒀는지에 대한 질문들. 최진혁은 바지가 내려가고 손이 과자 단지에 들어간 채로 잡힌 정치인처럼 들리는 무의미한 대답들로 더듬거렸다. 최고의 부부는 누군가 서연에 대해 물었을 때 나왔다. 이서연 대표님은 현재 건강에 집중하며 아이의 출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진혁이 말했다. 마치 임신이 연방 사기 혐의로부터의 외교적 면책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가 공범에 대한 증언을 대가로 감형 협상을 제안받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최진혁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저는 그것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박 검사가 그날 오후 나에게 미리 알려주기 위해 전화했기 때문이다. 서연은 감형과 실제 감옥살이 대신 가택연금의 가능성을 대가로 연방수사관들과 협력하는 데 매우 관심이 있는 듯했다. 모성애는 그녀에게 갑자기 책임감에 대한 감사를 안겨준 것 같았다. 그녀는 최진혁이 재무비리의 주모자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검사가 내게 말했다. 자신은 조종당했고 불법 활동의 정도에 대해 오해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녀를 믿나요? 나는 그녀가 자신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다른 모든 사람을 버스 밑으로 던지는 것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죠. 기자회견은 한 기자가 그가 회사 자금을 맨해튼 펜트하우스와 빈티지 스포츠카 컬렉션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은 후 최진혁이 사실상 연단을 도망치면서 끝났다. 라이브 스트림은 기술적 문제 화면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아마 누리테크가 몇 달 만에 방송한 가장 정직한 것이었을 것이다. 몇 시간 안에 그 영상은 입소문을 탔다. 누리테크 붕괴는 트위터에서 트렌드가 되었고 사람들은 최진혁의 사슴 같은 표정에 대한 밈과 그의 더듬거리는 무의미한 대답을 극적인 음악에 맞춰 리믹스한 비디오를 게시했다.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것은 누군가 그의 우리는 최고 수준을 유지합니다라는 대사를 힌덴부르크 참사 영상 위에 편집한 것이었다. 주말까지 모든 것이 끝났다. 주노동부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회사의 남은 자산을 압류했다. 자신들이 실제 사업 운영 대신 최진혁과 서연의 매우 비싼 생활 방식에 자금을 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막 깨달은 투자자들에 의해 3건의 별도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다. 나는 금요일 저녁에 누리테크 건물을 지나쳐 운전했다. 부분적으로는 병적인 호기심 때문이었고
부분적으로는 한 시대의 끝을 내 눈으로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한때 비싼 차와 야심찬, 젊은 전문가들로 가득 찼던 주차장은 거의 비어 있었다. 누군가 정문 창문에 손으로 쓴 임대문의 표지판을 붙여 놓았고 밖에는 증거로 잡히지 않은 몇 안 되는 장비를 싣는 이삿짐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다. 3개월 전 최진혁의 비전 있는 리더십에 질려 그만둔 우리의 전 수석 엔지니어였던 마야가 그녀의 차 옆에 서서 개인 물품 상자를 싣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어머나, 그녀가 걸어오며 말했다. 빠져나갈 때 잘 빠져나간 분 아니신가? 마야 씨, 어떻게 지내요? 대부분보다 낫죠. 최 본부장님이 아무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혁신적인 수익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녀는 건물을 가리켰다. 당신은 어때요? 후회는 없어요? 나는 잠시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내 인생의 7년, 수백 시간의 노동, 수백만 달러의 투자, 그 모든 것이 임대문의 표지판과 몇 개의 바이럴 비디오로 축소되었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진심이었다. 후회 없어요. 좋아요. 왜냐하면 소문에 의하면 당신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고 하던데요. 그녀는 틀리지 않았다. 지난 2주 동안 나는 조용히 전 누리테크 직원들, 좋은 사람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남은 대신 정직함 때문에 떠난 사람들에게 연락해왔다. 최진혁이 실제 엔지니어링보다 마케팅 용어가 더 중요하다고 결정하기 전에 우리의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던 마야 같은 사람들. 아마도요. 내가 말했다. 그것에 대해 들어볼 관심 있어요? 그녀는 활짝 웃었다. 역의 계좌나 CEO가 울 것처럼 보이는 기자회견만 아니라면요. 그건 보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는 또 다른 20분 동안 우리가 일하고 싶은 종류의 회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단지 공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끄는 리더십. 사람들이 끊임없이 배신과 금융사기를 경계할 필요 없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문화. 아버지의 저택으로 운전해 돌아가면서 나는 최신 아이폰을 광고하는 빌보드를 지나쳤다. 단지 빨리 부자가 되는 것 대신 실제로 지속적인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신경 쓴 사람들이 만든 회사의 제품을 보는 것에는 이상하게 위안이 되는 무언가가 있었다. 내일 나는 전화를 걸기 시작할 것이다. 내일 나는 실제적이고 정직하며 누군가 수학에 대해 불편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무너지지 않을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다. 오늘 밤 나는 술을 한 잔 따르고 평창동 위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두 번째 기회와 새로운 시작, 그리고 자신들이 결과를 마주하기에는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업보가 따라잡는 것을 지켜보는 데서 오는 이상한 만족감에 대해 생각하며 누리테크는 죽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더 나은 것이 그 자리에 자라기 전에 일어나야 할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떤 숲은 새로운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불타야 한다. 어떤 회사는 그들의 최고의 사람들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짓기 전에 무너져야 한다. 나는 씨앗을 심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뭔지 아는가? 그들이 당신 팔에 아기를 안겨주는 순간,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갑자기 당신의 엄지손가락을 마치 당신이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양 꽉 쥔 작은 손가락 소리의 배경소음이 된다는 것이다. 나는 3월 어느 화요일 새벽 3시 47분에 전화를 받았다. 지난 1년 동안 내 인생에서 정상적인 업무 시간에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적절해 보였다. 서연의 목소리는 고통과 피로로 팽팽했지만 몇 달 만에 가장 맑았다. 시간이 됐어. 그녀가 말했고 나는 배경에서 병원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삐 소리 나는 기계, 희미한 대화, 당신이 준비되었든 아니든 인생이 등장하기로 결정했을 때 일어나는 종류의 통제된 혼돈. 지금 갈게. 나는 2주 동안 짐을 싸놓고 준비하고 있었다. 마치 임신한 아내와 실제로 함께 사는 예비 아빠처럼 차에 가방을 두고 있었다. 30마일 떨어진 가족 저택이 아니라 시내 병원까지 운전하는데 45분이 걸렸다. 종말을 위한 영화 세트장처럼 느껴지는 텅 빈 거리를 통과했다. 모두 버려진 신호등과 어둠 속에서 등대처럼 빛나는 24시간 식당들. 내가 도착했을 때 서연은 이미 분만실에 있었다. 작은 인간들이 정기적으로 웅장한 등장을 하는 것을 돕는 데서 오는 숙련된 효율성으로 움직이는 간호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지치고 두려워 보였고 오직 상고를 겪는 여성만이 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절대적으로 아름다웠다. 마치 아무도 볼 수 없는 전투를 싸우고 있는 전사들처럼 왔구나.
그녀가 호두도 으깰 수 있을 것 같은 악력으로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놓칠 수 없지. 그리고 나는 진심이었다.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어떤 배신과 거짓말, 그리고 연방수사가 우리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든, 우리 아이가 세상에 곧 나올 것이라는 사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이것은 더 이상 서연과 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어른들의 삶의 난장판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누군가에 관한 것이었다. 다음 4시간은 의학 용어, 나를 완전히 쓸모없게 느끼게 만든 코칭 세션, 그리고 당신이 다른 인간을 최소 18년 동안 살아있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깨닫는 데서 오는 종류의 원초적인 두려움의 연속이었다. 모든 수축, 모든 모니터의 삐소리, 의사들 사이의 모든 속삭이는 상담이 마치 내가 3피스 수트를 입고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심박수를 치솟게 했다. 하지만 그때 그녀가 여기에 있었다. 김하은은 오전 7시 23분에 세상에 나왔다. 6파운드 사운스의 몸무게로 아마 경기도에서도 들릴 법한 폐활량과 내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완벽한 작은 얼굴을 가지고 의사가 그녀를 서연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미끄럽고 붉고 편안한 9개월 임대에서 쫓겨난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분노한 채로. 그리고 맹세컨대 온 세상이 잠시 멈췄다. 완벽해. 서연이 속삭였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마치 평생 그렇게 기적적인 것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 딸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녀는 완벽했다. 세상이 그들에게 복잡하고 의심 많고 마음을 조심하라고 가르치기 전에 갓 태어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완벽했다. 내가 35년 동안 저지른 모든 실수가 이 작은 사람이 인간이 되는 법을 알아가도록 돕는 책임감에 비하면 작은 변화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완벽했다. 그들이 그녀를 닦아주고 실제로 아기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디자인한 것처럼 보이는 병원 담요 중 하나로 그녀를 감쌌을 때 간호사가 내가 그녀를 안아보고 싶은지 물었다. 나는 이 순간을 몇 달 동안 기다려왔다. 곰인형으로 연습하고 마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공부하는 것처럼 적절한 유아안기 기술에 대한 유튜브 비디오를 보면서 하지만 그녀가 하은이를 내 팔에 안겨주었을 때 그 모든 준비는 창밖으로 날아갔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절대로 아무것도 당신 자신의 아이의 무게에 대해 당신을 준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너무 작았다. 불가능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작았다. 그녀의 손 전체가 내 새끼손가락 주위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눈을 뜨고 왠지 당신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것 같은 그 초점 없는 신생아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대해 말할 때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 안녕 예쁘나. 내가 속삭이자 그녀의 작은 얼굴이 마치 내 목소리를 승인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처럼 찡그려졌다. 분명히 나는 시험을 통과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만족스러운 것 같은 작은 한숨과 함께 내 가슴에 안겼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하은하늘의 은혜이라고 지었다. 그녀는 배신과 실망의 1년 후에 예상치 못한 자비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 결혼의 잔해에서 나온 좋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완벽한 작은 얼굴을 보는 것은 나로 하여금 두 번째 기회와 새로운 시작, 그리고 조건이나 유효기간이 없는 사랑의 가능성을 믿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이 시간 후에 도착했다. 잠옷상의 위에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다. 분명 김태영 회장조차도 첫 손주를 만날 생각에 동요할 수 있었던 모양이다. 그는 잠시 문간에 서서 하은이를 안고 있는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나는 그의 눈에서 내가 평생 보고 싶어 했던 무언가를 보았다. 주가나 사업 거래 또는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에 조건부이지 않은 자부심. 아름답구나, 아들아,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내가 어렸을 때 이후로 들어본 것보다 더 부드러웠다. 안아보시겠어요? 그는 손을 2번 씻고 조심스럽게 말리고 마치 하은이가 방금 짠 유리와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것처럼 받아들였다. 억만 달러짜리 거래를 협상하고 기업 사냥꾼들을 노려보고 누구 앞에서도 약점을 보인 적이 없는 내 아버지가 8파운드짜리 아기에게 완전히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는 것은 내가 목격한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였다. 안녕, 하은아. 그가 중얼거렸고 그녀는 마치 어떤 유전적 기억에서 그의 목소리를 알아본 것처럼 눈을 떴다. 나는 네 할아버지란다. 그리고 나는 네게 말 타는 법과 현명한 투자를 하는 법. 그리고 너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믿지 말라고 가르쳐 줄 거다. 서연이 병원 침대에서 웃었다. 내가 몇 달 만에 그녀에게서 들은 첫 번째 진정으로 행복한 소리였다. 아버님, 얘 이제 6시간 됐어요.
성격을 배우기에는 너무 이른 때란 없다.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어조는 부드러웠다. 그조차도 신생아가 모든 것을 봤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에게 부리는 특별한 마법의 면역이 아니었다. 우리는 교대로 그녀를 안았다. 이 완벽한 작은 사람이 몇 달간의 치료와 법적 협상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다. 1년의 대부분을 서로를 비참하게 만드는데 보낸 세어른 사이에 평화의 순간을 만들어냈다. 용서는 아니었다. 정확히.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일종의 휴전,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은 하은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라도록 하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는 합의. 방문 시간이 끝나고 아버지가 평창동의 절반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모든 병원 아기들이 들어있는 투명한 플라스틱 아기 침대에서 하은이가 자는 동안 서연의 침대 옆에 앉았다. 당신 닮았어. 서연이 말했다. 마치 모든 세부 사항을 외우려는 듯 우리 딸의 얼굴을 살피며 자기 자신을 닮았어. 내가 대답했다. 그게 전부야. 서연은 오랫동안 조용했다. 잠의 꾸준한 리듬으로 하은이의 작은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지켜보며 이걸 물어볼 권리가 없다는 거 알아.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나는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고 싶어. 아내로서 했던 것보다 더 잘하고 싶어.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바라봤다. 그녀는 창백하고 지쳤으며 앞으로 10년 동안 그녀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연방 혐의에 직면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내 아이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그녀가 다른 무엇이든, 그녀가 무슨 짓을 했든 하은이는 그녀를 필요로 할 것이었다. 그러면 더 나아져. 내가 간단하게 말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죄책감을 느껴서가 아니라 그녀는 네가 되기로 결정한 누구의 최고 버전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그날 밤 나는 하은이의 아기 침대 옆에 있는 불편한 병원 의자에서 잠을 잤다. 매시간 깨어나 그녀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지, 아직 완벽한지, 아직 내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것인지 확인했다. 그녀의 자는 얼굴을 볼 때마다 나는 실망으로 복잡하거나 경험으로 단련되지 않은 희망, 가능하다고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느꼈다. 새벽 2시. 병원이 기계 소리와 간호사들이 순회하는 부드러운 발소리 외에는 조용했을 때 하은이는 눈을 뜨고 신생아들이 이 이상한 새로운 세상에 착륙했을 때 짓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괜찮아, 아가. 내가 속삭였다. 아기 침대 난간 사이로 손을 뻗어 그녀가 내 손가락 주위에 작은 손가락을 감싸게 했다. 아빠, 여기 있어. 아빠가 널 안전하게 지켜줄게. 그리고 내 성인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절대 깨지 않을 약속을 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든, 어떤 희생을 요구하든, 어떤 전투를 치러야 하든, 하은이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자랄 것이다. 그녀는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지만 사랑은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세상에서 자랄 것이다. 그녀는 어떤 것들, 중요한 것들은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랄 것이다. 어떤 선물은 예쁜 종이에 리본과 활로 포장되어 온다. 다른 것들은 당신 인생 최악의 1년 후 아침 7시에 양수에 덮여온다. 하은이는 확실히 두 번째 종류의 선물이었고 그녀는 완벽했다. 35살에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 재미있는 점이 뭔지 아는가? 모두가 당신이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가정한다. 당신이 실제로 성인 인생에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아름테크는 성수동의 한 한식당 위 임대 사무실 공간에서 시작했다. 내 마지막 벤처가 모두의 입맛을 버렸기 때문에 적절해 보였다. 그리고 이번 것은 말 그대로 고기 굽는 냄새와 두 번째 기회의 냄새가 났다. 공간은 화려하지 않았다. 방 4개, 모두를 간염 환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형광등, 그리고 손잡이를 딱 맞게 흔들어야 하는 화장실.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거기 서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것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했다. 마야가 내 첫 번째 직원이었다. 부분적으로는 그녀가 똑똑했기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그녀가 누리테크에서 충분히 기업의 추악함을 보아서 가장 큰 드라마가 커피 브랜드에 대해 논쟁하는 직장을 감사히 여길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우리의 첫 공식적인 날에 아마 우리 월세보다 비쌀 법한 고급 에스프레소 머신을 가지고 나타났다. 집들이 선물로 생각해요. 그녀가 우리가 관대하게 휴게실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미니 냉장고와 몇 개의 접이식 의자가 있는 구석에 그것을 설치하며 말했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18시간씩 일할 거라면 괜찮은 카페인 정도는 있어야죠. 2주 후 켄 로드리게스가 합류했다. 그는 최진혁이 고객이 원하는 것을 실제로 이해하는 것보다 비전 있는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고 결정하기 전까지
누리테크 최고의 제품 관리자였다. 켄은 그를 주식 옵션의 무게만큼 가치 있게 만드는 기술적 지식과 상식의 드문 조합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계획이 뭐죠? 그가 우리의 첫 공식팀 회의 중에 물었다. 그 회의는 마치 교회 바자회에서 구출된 것처럼 보이는 접이식 테이블 주위에서 열렸다.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 겁니다. 내가 말했다.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에게 제때 월급을 주고 진실을 말할 겁니다. 마야가 웃었다. 와, 정말 혁명적인 사업 전략이네요. 이 업계에서는 얼마나 혁명적인지 놀랄걸요. 우리는 중소기업을 위한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기업 수준의 보호를 감당할 수 없지만 점점 더 정교해지는 사이버 공격에 시달리는 종류의 회사들. 그것은 섹시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를 판교의 총알로 만들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필요했고 실제 시장이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누리테크가 했던 모든 것의 정반대였다. 역의 계좌도 창의적인 회계도 기본 수학을 거스르는 투자자 수익률 약속도 없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공정한 가격에 팔고 그 수익으로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것이었다. 급진적인 개념이었다. 분명히. 우리의 첫 제품은 그 식당 위 영광스러운 창고에서 일하며 개발하는데 6개월이 걸렸다. 마야의 에스프레소 머신과 켄이 아래층 식당에서 끝없이 공급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 과자로 버티며 더 긴 밤으로 이어지는 긴 낮들. 우리는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휴식을 취했다. 아래 식당에서 불고기 냄새가 풍겨오는 동안 기능 세트와 시장 포지셔닝에 대해 논의했다. 누리테크 초창기 시절 이후로 일하면서 가장 즐거웠다. 서연이 아직 내 아이디어를 듣고 최진혁이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는 어떤 놈이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를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수익화하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애쓰는 대신 실제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순수한 무언가가 있다. 첫 고객은 6개월 동안 2번 랜섬웨어에 당한 분당의 작은 회계법인이었다. 그들의 이전 IT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어깨를 으쓱하고 해커들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말했는데 이는 차선의 장기 전략처럼 보였다. 우리는 우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그들에게 기능을 설명했고 2주 안에 그들은 우리에게 추천을 보내고 있었다. 이것이 사업이 돌아가야 하는 방식이에요. 5번째 고객이 계약한 후 켄이 말했다. 당신이 유용한 것을 만들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돈을 지불하고 모두가 이깁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마야가 경고했다. 우리는 아직 식당 위에서 운영하고 있고 커뮤니티 센터에서 탈출한 것처럼 보이는 가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말할 때 웃고 있었고 나도 그녀가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회계 속임수에 능숙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위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5년 후에도 여기에 있을 진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그 느낌. 성장은 유기적이고 꾸준했다. 화려한 마케팅 캠페인이나 벤처 캐피털의 과대 광고보다는 입소문과 재구매 고객으로부터 오는 종류의 지속 가능한 증가. 첫 해가 끝날 무렵 우리는 43개의 고객, 7명의 직원, 그리고 창문과 한 번에 물이 내려가는 화장실이 있는 실제 사무실 건물로 이사할 충분한 수익을 올렸다. 새로운 공간은 성수동의 개조된 창고에 있었다. 모두 노출된 벽돌과 높은 천장. 그리고 우리가 실제보다 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종류의 산업적인 시크함. 하지만 그것은 옳게 느껴졌다. 허세 부리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이었다. 사람들이 월요일 아침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영혼을 갉아먹는 방식에 기업적이지 않으면서도 전문적이었다. 좋구나. 아버지가 비공식적인 개업식에 오셨을 때 말했다. 사람들이 회의에 대한 회의만 하는 대신 실제로 일하는 장소처럼 느껴진다. 그는 옳았다. 아름테크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끝내고 싶어서 늦게까지 머무는 종류의 회사가 되었다. 어떤 관리자가 얼굴 도장을 찍는 것을 점수 매기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가 아니라 엔지니어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종류의 장소. 똑똑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서나 나오는 곳. 우리는 3가지 규칙을 제정했다. 정문 옆 표지판에 그것들을 인쇄했다. 제때 지급하라. 진실을 말하라. 집에 가라. 모두가 기억할 수 있을 만큼 간단했다. 실제로 중요할 만큼 중요했다. 미디어의 관심은 약 18개월 후에 시작되었다. 어떤 경제기자가 여러 전 누리테크 직원들이 같은 회사에 모여 쓴소리하고 실직하는 대신 실제로 성공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기사들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지만 모두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보다는 내 이전 상황의 드라마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았다. 테크 거물,
결혼 스캔들의 잿더미에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다. 내 노트북을 창밖으로 던지고 싶게 만든 한 헤드라인이 그랬다. 무시해요. 마야가 조언했다. 그들이 막장 드라마 이야기를 쓰게 놔둬요. 우리 고객들은 당신의 사생활에 관심 없어요. 그들은 우리 소프트웨어가 그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는지에 관심이 있죠. 그녀는 옳았지만 여전히 짜증났다. 모든 인터뷰 요청, 모든 프로필 기사, 모든 비즈니스 팟캐스트 초대는 아름테크가 어떻게든 복수나 구원, 또는 내 전처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동일한 기본 가정을 가지고 왔다. 마치 성공적인 회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충분한 이유가 아닌 것처럼. 진실은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보다 더 간단하고 덜 극적이었다. 서연은 그녀의 선택을 했다. 법률 시스템이 그 결과에 대처하고 있었고 나는 내 딸을 키우고 그녀가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물을 만큼 나이가 들었을 때 여전히 중요할 무언가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하은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녀는 이제 18개월이 되었고 사무실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보통 나를 매우 작고 귀여운 핵무기를 밀수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아기띠에 묶여서 팀은 그녀를 마스코트처럼 대했고 그녀는 관심을 즐기는 것 같았다. 회의 중에 사람들에게 옹알이를 하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아기가 전문적인 환경에 속한다고 믿게 만들었다. 얘는 모든 사무실에 미끄럼틀이랑 주스 상자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잘할 거예요. 하은이가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하는 동안 회의실을 기어다닌 오후 후에 켄이 말했다. 믿을 만한 더 나쁜 것들도 있죠. 내가 대답했다. 한 기자가 나에게 누리테크에 대해 직접 물었을 때 나는 모두에게 주던 것과 같은 대답을 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름테크는 해결책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지 과거를 재심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표준 대사가 되었고 너무 자주 반복되어서 마야가 기자들이 그 질문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기 시작했다. 그녀의 현재 기록은 안녕하세요에서 그래서 전 회사에 대해 말씀해주세요까지 47초였다. 하지만 진실은 사람들이 그것을 꺼낼 때를 제외하고는 누리테크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6개월 후에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최진혁은 그들의 삶이 경고의 이야기가 될 때 사람들이 기어들어가는 어떤 구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한때 내온 세상이었던 회사는 이제 연방법원 문서의 한 항목일 뿐이었다. 반면에 아름테크는 성장하고 있었다. 실제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교한 금융 상품을 만드는 대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오는 종류. 우리는 수익을 내고 있었다. 우리 직원들은 행복했다. 그리고 우리 고객들은 소환장 대신 감사 이메일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우리 창고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며 하은이는 휴대용 아기 침대에서 잠들어 있고 팀은 중소기업을 사이버 범죄자로부터 보호할 코드를 디버깅하고 있었다. 나는 마침내 내가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용한 것을 만들고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루를 마치고 집에 가는 것. 35년과 매우 공개적인 개인적인 재앙이 걸렸다. 하지만 나는 마침내 성공과 성취, 중요한 것과 중요한 일을 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배웠다. 아름테크는 단지 내 두 번째 막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첫 번째 정직한 막이었다. 평화를 찾는 것에 대해 재미있는 점이 뭔지 아는가? 불꽃놀이나 샴페인 건배로 자신을 알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당신이 아버지의 베란다에 앉아 2살배기 딸을 안고 있을 때 반딧불이가 잔디밭을 가로질러 작은 크리스마스 불빛처럼 깜빡일 때 그냥 나타난다. 그리고 당신은 성인 인생에서 처음으로 당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은이는 3편의 이야기, 2곡의 노래, 그리고 박제 코끼리가 이를 닦아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진지한 협상을 포함한 잠자리와의 장대한 전투 후에 내 가슴에 기대 잠들었다. 그녀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모두 통통한 다리와 아기 샴푸, 냄새와 아직 내일에 대해 걱정하는 법을 배우지 않은 아이들에게만 속한 특별한 달콤함이 나는 거친 곱슬머리. 아버지는 내 옆 흔들의자에 앉아 아마 작은 나라들의 GDP를 통제할 법한 재무보고서를 읽으며 코에 돋보기 안경을 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조차도 요즘에는 더 편안해 보였다. 그의 성인 인생 대부분을 정의했던 끊임없는 획득과 성취의 필요성에 덜 쫓기는 것 같았다. 아마도 손녀를 갖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는 모양이었다. 분기별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많이 컸구나. 그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말했다. 너무 많이 컸어요. 어제 막 태어난 것 같은데 10가지 샌다거나 트럭과 불도저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걸 보면 의견을 가진 진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깨닫죠. 무섭지? 안 그러냐? 절대적으로 무서워요. 제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지만 무섭죠. 모든 것을 바꾼 그 IPO 발표의 밤 이후 3년이 지났다. 하은이가 태어난 지 2년. 그리고 아름테크가 환자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것처럼 매일 아침 은행 잔고를 확인하는 것을 멈출 수 있을 만큼 수익성이 좋아진 지 18개월이 지났다. 먼지가 가라앉고 미디어의 관심이 사라지고 삶이 새로운 정상을 찾을 충분한 시간이었다. 서연은 18개월의 연방교도소 수감, 이어서 2년의 가택연금과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그녀는 감형 협상을 받아들이고 최진혁과 여러 다른 공모자들에 대해 증언했으며 일반적으로 충분히 협력하여 처음에는 테이블에 있었던 5년에서 10년형을 피했다. 그녀는 현재 대부분의 대학 기숙사보다 더 좋을 법한 코네티컷의 최소 보안시설에서 복역 중이었다. 반면에 최진혁은 혐의에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고 다음 달 재판이 끝나면 잠재적으로 15년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였다.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3명의 다른 법무팀을 거친 후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를 이 난장판에 빠뜨린 종류의 똑똑한 전략적 결정처럼 보였다. 나는 한 달에 한 번 서연을 방문했고 산업용 소독제와 깨진 꿈 냄새가 나는 방에서 감독하에 하은이를 데려갔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연방교정 시설을 통해 어떤 종류의 공동 양육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리듬을 찾았다. 하은이는 엄마가 왜 경비원과 금속 탐지기가 있는 곳에 사는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다. 하지만 그녀는 서연의 얼굴을 볼 때 환하게 웃을 만큼은 나이가 들었고 그것이 전부였다. 어제 아름이라고 했어요. 나는 잠결에 약간 뒤척이는 하은이의 무게를 옮기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주 또렷하게 아빠 아름가 똑똑한 아이로군. 좋은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는구나. 아름테크는 내가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하는 무언가로 성장했다. 경쟁자를 이기거나 투자자들을 감동시키는 데서 오는 가슴을 치는 방식이 아니라 유용한 것을 만드는 데서 오는 조용한 만족감으로. 우리는 이제 63명의 직원이 있었고 3개 주의 사무실이 있었으며 미국 중소기업 성공 사례 디렉토리처럼 익히는 고객 목록이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유지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해야 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늦게까지 머물렀다. 좋은 아이디어는 여전히 그것을 가질 만큼 똑똑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서나 나왔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컨퍼런스에서 나눠주는 명함의 3가지 규칙을 인쇄했다. 제때 지급하라. 진실을 말하라. 집에 가라.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마야가 우리의 마지막 리더십 회의 중에 말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3번째 규칙을 따른 게 언제예요? 그녀는 일리가 있었다. 나는 사무실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름테크가 하루 18시간 나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그 일을 즐겼기 때문이다. 그것은 성공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종류의 문제였고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잡지 프로필에서 좋아 보이는 종류였다. 하지만 여기에 하은이가 내 가슴에 기대 잠들어 있는 것을 보니 그녀의 작은 코골이를 듣고 그녀의 호흡의 오르내림을 느끼니 나는 마야가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은이는 내가 코드를 완성하기 위해 보낸 늦은 밤이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가졌던 주말 회의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중요한 순간에 함께 있었는지를 기억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 아버지가 서류를 접어 옆에 놓으며 말했다. 유산과 우리가 무엇을 남기는지에 대해서. 화요일 저녁치고는 깊은 생각이시네요. 깊은 생각을 하는 한 해였지. 손녀를 갖는 것이 남자에게 그런 영향을 미친다. 그는 흔들리자의 등을 기대 그의 할아버지가 심고 그의 아버지가 확장했으며 그가 수십 년의 경제적 격변과 개인적인 승리를 통해 유지해온 정원을 내다봤다. 나는 내 인생의 대부분을 성공이란 당신이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이 축적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아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보냈다.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 나는 성공이란 아무도 점수를 매기지 않을 때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당신이 중요한 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밤에 잘 자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은이가 다시 뒤척이며
깊은 잠에서 그녀를 완전히 깨울 가벼운 잠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작은 한숨 소리를 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서서 저녁 공기가 더 시원한 베란다, 가장자리로 걸어가며 그녀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김씨 가문의 저택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다. 한 세기 이상 우리 가족의 것이었던 37에이커의 완벽하게 관리된 땅. 나는 이 장소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며 자랐고 20대에는 그것이 부담이라고 생각했으며 30대 초반에는 그것이 상속된 부와 부당한 특권의 모든 잘못된 점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베란다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하은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니 나는 그것이 단지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돈이나 역사, 인상적인 건축물 때문이 아니라 세 세대의 김씨 가문 남자들이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운 곳이고 하은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울 곳이기 때문이다. 그 IPO 행사에서 내 상속을 발표할 계획이었던 거 기억나냐?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세상에 그건 다른 생애처럼 느껴져요. 나는 내가 단지 서연의 헌신적인 남편 이상이라는 것, 나 자신의 정체성과 나 자신의 성취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너무 집착했어요. 그리고 지금 나는 내 정체성이 내가 연회장에서 300명의 낯선 사람에게 발표하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것은 내가 매일 사는 방식이고 내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 딸을 어떻게 키우는지,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복잡한 것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한 것이죠. 하은이가 눈을 떴다. 아직 대부분 잠들어 있지만 내가 아직 거기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천천히 깜빡이는 그 초점 없는 방식으로. 그녀가 내 얼굴을 봤을 때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아기들이 어른들을 매료시키기 위해 배우는 사회적인 미소가 아니라 완전히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의 순수한 무의식적인 표현. 안녕 예쁘나. 내가 속삭이자 그녀는 다시 눈을 감기 전에 작은 옹알이 소리를 냈다. 저것이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성공이 어떤 모습인지다. 그는 옳았다. 잡지 표지나 사업상, 주식 옵션 또는 내가 성인 인생 대부분 동안 사용했던 다른 어떤 척도도 아니었다. 성공은 이 순간이었다. 내가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이 느낌. 내일 나는 아름테크에 가서 중소기업 소유주들을 밤새 깨어있게 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할 것이다. 내일 나는 63명의 직원과 그들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내일 나는 시장 붕괴와 산업 변화 그리고 가치 대신 과대 광고 위에 세워진 회사들을 파괴하는 다른 모든 힘들을 견뎌낼 무언가를 계속 만들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단지 딸을 안고 있는 아버지였고 아버지와 함께 앉아있는 아들이었으며 마침내 존재가 성과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배운 남자였다. 중요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보다 중요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것. 어떤 승리는 이사회실에서 이기고 보도 자료로 발표된다. 다른 것들은 당신이 원한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향해 뛰는 것을 멈추고 실제로 필요했던 무언가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는 조용한 순간에 이긴다. 나는 서연이 원한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되려고 7년을 보냈다. 그런 다음 또 다른 1년은 그녀가 배신한 남자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다. 이제 마침내 나는 단지 하은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남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설정한 가장 단순한 목표였고 내가 이룬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반딧불이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계속 깜빡였다. 하은이는 내 팔에서 계속 잠을 잤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의 의자에서 계속 흔들렸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다른 어디에도 다른 누구도 되고 싶지 않았다. 어떤 이야기는 복수나 명예회복 또는 요점을 증명하는 극적인 제스처로 끝난다. 내 이야기는 화요일 저녁, 잠든 딸, 그리고 마침내 내가 누구인지와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 사이의 차이를 아는 조용한 만족감으로 끝났다. 그것은 내가 계획했던 결말은 아니었지만 내가 얻은 결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다.